패밀리카 혹은 업무용 차량의 거의 뭐 부동의 1위죠. 카니발 하이브리드 이제 한 달 전에 이렇게 출고를 하셨는데, 구매하실 때 좀 비교해 보셨던 차량이 어떤 것들인지 좀 궁금하고요. 어떤 이유에서 카니발을 딱 선택을 하셨는지 그것도 너무 궁금합니다. 팰리세이드 2.5 하이브리드 9인승 그리고 작게는 모델 Y 후륜을 비교를 했습니다. 사실상 실용성이 가장 좋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트렁크를 열고 짐을 던져서 실을 수 있는 차를 좋아하거든요. 팰리세이드가 가능은 하지만 일단 이렇게 좀 들어야 되는, 그리고 모델 Y는 그 던지면은 의자가 부서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카니발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적으로도 좀 비교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가성비였어요. 1.6 터보긴 하지만 어쨌거나 팰리세이드를 타도 경주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정확히 1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차값만 1200만 원을 더 주고 제가 가장 선호하는 던져서 넣을 수 있는 정도를 하지 못할 바에, 그래서 팰리세이드는 제외됐고 모델 Y는 너무 작았습니다. 그러면 뭐 스타리아나 이런 건 아예 안 보신 거죠? 스타리아는 제가 사실 못생겼죠? 네. 카니발과 스타리아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운전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요. 카니발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약간 제가 느꼈을 때 많이 SUV스러워졌는데 그거는 그냥 짐차, 그냥 정말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그 짐차의 모습. 학원차, 뭐 벅타렉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아직도 너무 강해서. 사실 그 정도 높은 거 좀 의미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딱 지금 이 카니발의 높이와 이게 너무 좋아서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높이를 원하시는 분은 스타리아 사시는 분들도 개중에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SUV스러워져가지고. 근데 진짜 웃긴 건 제가 전에도 카니발을 탔지만 이전 세대 타셨다고요? 그 전 카니발을 사게 된 계기가 웃겨요. 스타리아를 원래 출고하려고 넣어놨는데 사륜 옵션이 빠진 거예요. 아, 그게 빠져서 왔어요? 차가 나오기 한 일주일 전에 계약서를 보다가 사륜 옵션이 빠져있어. 전화해서 이거 사륜 옵션 빠져있다. 예? 이거 난리가 났죠? 그리고 나서 들러보니 그것도 장기 렌트였는데 혹시 카니발 새로 나온 거 가격이 비슷하다. 4,000대에 살 수 있다. 당장 다음 주에 주겠다. 오케이. 드라이브 와이즈가 그때 그냥 들어가 있었고 자동문만 넣어서, 그리고 내비 넣으니까 에어컨까지 딱 들어가더라고요. 딱 그 옵션으로 받게 돼서 그때부터 저는 카니발을 타게 됐어요. 아, 이전 세대 카니발 그렇게 구매를 하시게 된 거고. 그러면은 이번 카니발은 어떻게 하다가 구매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이번 카니발은 제가 그 렌트 기간이 끝나서 반납을 한 차에 사실 큰 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옵션이 없으니까 주차하기도 굉장히 그 리모컨으로 앞뒤 빼는 그거 자체가 없으니까 어딜 가면 덜컥 겁이 나요. 문 막 구겨가지고 넣어야 되고 막 옷 더러워지고 이러잖아요. 그 주차는 할 수 있다. 내릴 수 있을까? 내리 못 내려. 그러니까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게 너무 커가지고 너무 큰 차 힘들어. 이래서 레일을 잠깐 샀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레일을 탄 6개월 동안 사고가 6번 이상 났어요. 와, 너무 많이 났는데. 주로 보복 운전이었습니다. 좀 있긴 있어요. 없다 그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은 형사고발에서 재판까지 넘어간 경우가 있고, 그렇게 타다 보니까 사실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사실 카니발은 인식이 조금 험하게 운전하는 차니까 알아서 비켜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느낌으로 좀 사람들이 알아서 좀 피해주는데 레이는 와봐, 막 들이받아요. 와봐, 와, 이런 느낌. 맞아요. 깜빡이 키면 그때부터 뒤에서 막 부앙 하는 엔진 소리 들리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 받아서 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카니발을 알아보던 중에 이 차를 구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되게 또 서사가 또 있는 그런 스토리네요. 여러분들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경찰하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거나 위협 운전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제 모닝 레이 오면은 무조건 브레이크 밟습니다. 먼저 가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카니발 선택을 하실 때 순수 가솔린도 있었고 디젤도 있었고 하이브리드도 있었는데 하이브리드 선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해요. 사실 가솔린은요, 제가 봤을 때 메리트가 없었어요. 맞아요. 3.5 기름은 먹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3.0 차에 달려있는 그런 성능이 아니었고, 그리고 세금 자체도 스트레스였고. 제가 이전 차가 디젤이었습니다. 4년 동안 10만을 넘게 탔고 디젤 차에서 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경험했고, 국산 디젤의 정점을 한번 느끼신 거죠. 정차했을 때 천둥의 신이 항상 이렇게 막 덜덜덜덜덜덜,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엔 하이브리드를 사보자.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하이브리드, 그렇죠. 되게 오래됐죠.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만큼 녹익은 엔진과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 이번에 도전해보자
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정숙성도 원하셨고 그리고 또 연비의 영향이 좀 컸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한 3,160km 정도 주행하셨는데 그에 대해 만족감은 좀 매우 만족입니다. 디젤도 연비가 잘 나온다곤 하는데 뭐 제가 뭐 무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타던 디젤보다 지금 이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조금 더 잘 나옵니다. 뭐 운전 습관이나 뭐 이런 게 달라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추산을 해봤는데 3,167km 타는 동안 기름을 35만 원 정도 넣었어요. 몇 번 안 넣어서 사실 어디서 넣는지를 다 알아서 그 기름 유가까지 다 알아서 그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14km가 조금 넘더라고요. 지금까지 실제 연비가. 그쵸. 근데 그 이전 디젤은 10언저리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7인승은 아예 고민 안 하셨나요? 네, 저는 사업자 기준이라 9인승으로 무조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9인승을 해야 부가세도 처리가 되고 뭐 기름값 이런 거 다 되고 운행 기록부 안 써도 되고 맞습니다. 1,500만 원이 한도가 없어져요. 그냥 9인승을 사다 보면.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9인승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걸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인승 고민 안 하셨고 이제 최상위 트림이 이제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 가격대가 꽤 높아요. 사실상 이게 5천이 넘는 차량이잖아요.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할 때 좀 어떤 걸 집중적으로 보셨는지 만족감은 어떤지 좀. 일단 이전 카니발이 그 뭐 소위 말하는 깡통 카니발로 뺄 수 있는 옵션을 다 뺀 정도. 그러니까 뭐 뒷문 자동문 달려 있어야 카니발이니까 그런 차를 타다가 이 차를 타니까 사실상 이 돈 주고 할만하다. 만족감이 너무 크시고 너무 좋습니다. 워낙에 거의 그냥 풀옵션이니까 이게. 옵션이 없어도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했던 게 딱 두 개 있었어요. 크렐 그래. 하고 이 지문이랑 후방 이 시야 연동돼 있는 옵션이 딱 두 개가 전 사실 이거 뭐 써봐야 뭐 하겠어? 근데 어쨌거나 그 음악 스트리밍 같은 경우 유튜브 들으니까 뭐 이게 크게 없잖아요. 근데 크렐이 있어서 그 멜론을 한번 써봤거든요. 놀랍습니다. 음질이. 네, 그러니까 제가 맡긴데도 스트리밍한 걸로 들었을 때보다 소리들이 굉장히 명확했어요. 여기서 들으신 거죠, 멜론 맞습니다. 이걸로. 맞아요. 이게 음질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블루투스로 무선으로 이제 하는 거는 음질이 제일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멜론 돌리면 되게 좋대요. 심지어 블루투스를 연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거 어쨌거나 여기 안에서 내비게이션이 되고 이전에 비해서 좋은 음질로 들린다. 그냥 휴대폰은 요즘에 문 여는 용도로밖에 쓰지 않습니다. 시동 걸고. 디지털 키 사용 때문에. 네. 그렇게 또 잘 사용하시, 순정을 굉장히 잘 사용하시네요. 그리고 이 연동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제가 고속도로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앞에 분홍색 라인으로 나가라 그래갖고 야 이거는 진짜 초보도 이렇게 달려있으면 운전 잘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시선이 다른 데로 분산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하면. 이제 요거 한번 타신 분들은 이거 없는 거 잘 못 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샀지만 이 이후에 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대한민국 국산차의 옵션이 상향평준화됐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제 다 거의 풀옵션 기준으로 이제 타시거든요, 많이들. 근데 그럼 이제 다음 차로 넘어갔을 때 옵션 못 빼요. 그러니까요. 걱정입니다. 그래 5년 남았는데. 근데 그 다음은 또 얼마나 저도 좋은 것들이 나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또 탈 수 있는. 돈을 열심히 모아놔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옵션 중에서 그럼 진짜 제일 마음에 드는 옵션 한 가지 뽑아주신다면? HDA2입니다. HDA2. 운전하는 걸 사실 귀찮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루한 걸 약간 참기 힘들어하는 성격이라서 고속도로 가면 저는 무조건, 심지어 저는 그 시내에서도 키긴 키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그렇게 능동적으로 안 되니까 고속도로 올라가면 무조건 이걸 키는데 킴과 동시에 그 또 감압식 핸들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뭐 가다가 막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뒤에 느끼거든요. 왜 이래?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잡고 있으면 뭐 어차피 반자율주행 핸들 잡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잡고 그냥 앞에 상황만 주시하고 있으면 그냥 편하게 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그게 너무 편해가지고. 근데 예전부터 꿈꿔왔던 옵션이기도 하고. 드라이브 와이즈. 맞습니다. 거기에는 HDA2 1밖에 안 들어가 있어서 이전 카니발에는 너무 꿈꾸던 옵션이고 이거는 정말 옵션 값을 한다. 넣을 수 있으면 무조건 넣어야 된다. 그렇죠. 편의와 관련된 기능이기도 하지만 이게 안전과 관련된 기능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드라이브 와이즈는. 안 써봐서 그걸 왜 넣으라고는 할 수 있는데 쓴 사람들을 제가 봤을 때 100이면 120% 정도 그렇죠. 넣을 수밖에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이거 안 들어간 차가 거의 뭐 보기가 힘들죠, 사실은. 반대로 또 실제로 타보니까 굳이 이건 좀 안 넣었어도 될 것 같다 하는 거 있으세요? 지문인지 안 쓰시는 분 못 봤어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한 번도 없어요. 처음에 신나서 모든 것을 다 등록했습니다. 카드키 등록하고 휴대폰 등록하고 지문인식 등록하고 카드키는 근데 유사시에 넣어놓은 거라서 지문인식 만져본 적이 없어요. 가끔 이렇게 가다가 이건 어떤 느낌일까? 이러고 대본은 한번 대본. 한번 대본 보통 휴대폰이랑 비슷한가? 이러고 그냥 대본의 용도 아니면은 사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거 사용하시는 분도 본 적이 없고 저도 안 쓰고. 이거는 참 이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빼고 다른 걸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차량을 직접 구매하셔도 사실은 비용 처리가 되는데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모든 단점, 뭐 장기 렌트의 단점을 모든 단점을 상쇄하는 건데 세금, 할부 다 묶여 나오는 게 모든 비용이 그냥 하나의 월 납입금에 녹여서 나오는 거.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바빠서 자동차세 나오는 그 시기에 놓쳐서 돈을 더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잘 놓치는 편이라서 워낙 바쁘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한 뭉치로 돈을 내는 게 차라리 너무 편한 거예요. 비용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 묻어 있는 것도 본의 아니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금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을 해서 이전에 렌트를 한번 경험하고 깜짝 놀라서 다시 바로 렌트로. 장기 렌트 한번 경험하시면 진짜 편하잖아요. 네. 렌트를 잘 안 벗어나세요. 그냥 계속 렌트로 타시고 편하게 그냥 비용 처리하시고. 이변 없으면 계속 렌트입니다. 카니발 구인승 같은 경우는 이제 월 납입금에 녹아있는 부가세도 이제 부가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 전에 이제 부가세 내셨잖아요. 그쵸. 아파요, 사실은. 잠깐 보관했다가 드리는 돈이라서 그렇죠. 그런 것들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비용 측면에서 그리고 편리함에 있어서 놓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또 이용을 하시고 지금 월 납입금이 이게 89만 원 정도 되는데 유지하시는데 부담은 없으시죠? 유류비가 굉장히 저렴해져서 왜냐면 89만 원 외에 비용이 없잖아요. 뭐 신차라서 고장이 안 납니다 아직. 그래서 그냥 기름만 넣고 타야 되는 경우인데 또 제가 오버페이스를 하긴 했어요. 막 여행을 다니거나 해가지고 3,000km를 탔지만 실제로 제가 뭐 2,000km 정도 탄다고 했을 때 만땅을 2번 한 달에 20만 원 이내에서 유류비가 끝납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 이전에는 카니발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다닐 때 제가 한 달에 유류비가 60만 원씩 나왔거든요. 디젤인데도요? 와, 엄청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시내고 고속도로고 진짜 정말 쉴 새 없이 다니니까 남들은 디젤차 연비 좋다는데 왜 나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유류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은 아예 없으시고 그러면 이제 장기 렌트 알아보실 때 견적 여러 곳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좀 개차 견적이 좀 괜찮은 수준이었나요? 괜찮은 수준이 아니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광고처럼 느껴질까 봐 좀 그런데 진짜로 실제 광고 아닙니다. 네, 솔직히 견적을 제가 뭐 요즘 많잖아요. 유튜버들이 광고하는 것도 많고 여러 군데를 넣어봤는데 보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 정도였고 지금 개차 과장님께 받았는데 처음에부터 아예 조금 급이 다른 견적이 왔고 금액대가 아예 다른. 10만 원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월 납입금이요? 네. 어떻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너무 신기했는데 같은 옵션에 같은 차에 뭐 나중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 비슷하고 크게 차이 안 나고 근데 10만 원 정도 싸가지고 일단 첫 번째 당황해서 이 딴 거 다 필요 없구나. 과장님께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계약하고 2주 만에 받았거든요. 네. 인터넷에 카니발 하이브리드 납기 3개월. 네, 맞아요. 3개월 어떻게 참아. 근데 제가 모르고 성격이 급해갖고 또 전에 타던 레일을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뚜벅이로 어떡하지 나 이래야 되는데 그래갖고 아버지 친구 차 빌려서 업무 보고 막 이런 정도를 하다가 계약과 그때 또 제가 어떤 좀 집안에 이슈가 있어서 한 2주 정도 일을 못했는데 계약한 다음날부터 가정의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정리하고 나니까 차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엄청 빨리 나오고.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한데 이러고 그때부터 가족들이랑 좀 마음 편히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죠. 사실은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광고를 하는 거죠. 이제 제 채널에서 개차에 광고를 하는 건데 2020년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 진행을 했고 대표님도 가끔 뵈거든요. 그래서 이 견적을 그렇게 뻥튀기 견적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이 맞아요. 최대한 좀 좋은 견적을 좀 하게끔 오더를 해주시고 그렇다 보니까 장기 렌트 알아보시는 분들은 개차에서 하셔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출고하신 차주님들 모시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차에 대한 얘기도 드리지만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가격도 너무 좋았고 사실 장기 렌트 가격 깡패잖아요. 맞습니다. 월 납입금 줄이는 게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근데 다른 곳하고 10만 원 차이 나고 그게 60개월이면 600만 원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견적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고정 댓글 통해서
받으시면 되고, 장기 렌트도 있고 리스도 있고, 그러니까 일시불이랑 할부도 견적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편하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락이 또 잘 되는 게 또 하나의 장점.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좀 바쁘셨어도 이제 연락 바로바로 오죠. 정말 죄송한데 제가 주말을 또 그러니까 저는 주말인 걸 까먹고 어떻게 됐냐고 말씀드리니까 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빨리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정신 없던 차에 그냥 편하게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온 신경을 제가 하고 있던 일에 쏟고 그 일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렇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좋으면 너도 해라. 저도 했어요. 네. GV70 장기 렌트 개차에서 했어요, 저도. 왜냐면 견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견적 받아보실 분들은 이제 해보셔라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에 알아보시는 거 개차에서 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 하이브리드의 이 액티브 라이드 핸들링인가? 너무 좋습니다. 이전 카니발을 제가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카니발은 사실 방지턱 넘어갈 때 뭐가 이렇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이거 딱딱 이 소리가 났는데, 회생제동 덕도 있겠죠? 제가 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회생제동으로 약간 앞에 서스펜션을 풀어 놓으니까 너무 스무스하게 올라가서 저희 가족들도, 왜냐면 저희 가족들은 그 10만 중에 못 타도 한 4만을 탔을 텐데. 방지턱을 우리가 넘을 때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차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차 이렇게 들릴 때 모터를 통해서 차 이렇게 눌러주고요. 차가 이제 눌릴 때는 모터를 가속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차가 움직이는 이렇게 역방향으로 모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승차감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차감은 사실 많이 좋아졌죠,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고 방지턱을 넘을 땐 뭐 이제 탄탄하다, 뭐 부드럽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거는 좀 어떤 수준인가요? 저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 전 카니발은 더해요? 굉장히 딱딱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영상 찍는 걸 좋아해서 운전하면서 영상 이렇게 찍어놓은 게 많아요. 이렇게 마운트를 뭐 여기 이렇게 해놓고 영상 찍은 게 많은데 올라갈 때 탁탁거립니다. 그리고 그 블랙박스 소리가 방지턱 넘어갈 때마다 항상 그 탁탁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너무 부드러운 건지 뭐가 문제인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이 체감을 많이 한 거예요. 이 차가 바뀐 거에 대해서. 그 전에 타셨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많이 느끼셨을 거고, 그래서 많이 부드러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런 세단하고 일반 SUV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땐 좀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높잖아요. 그러니까 완연한 SUV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높은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단을 탔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랜저 GN7을 운행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걸 운전할 때가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코너길은 달라요. 코너길은 이렇게 쫙 붙어가는, 카니발을 타다가 가서 그런 것도 있는데 쫙 붙어가는 느낌이 나는데, 고속 안정은 이걸 못 이깁니다. 이게 훨씬 더 안정감이 네. 있어요. 고속도로 난폭맨들 카니발 있잖아요. 이해합니다. 이게 안정적이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밟고 다니는구나가 느껴집니다. 또 혹시 지금도 그 제가 브레이크를 잡는 듯한 이질감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감속을 했구나는 느껴지는데, 그게 막 불편하다 막 이런 건 없어요. 회생제동입니다. 지금 이제 엑셀만 조작을 하시는 거죠? 저는 거의 빠르지 않은 속도에선 브레이크를 거의 안 잡아요. 그냥 회생제동으로 다 이렇게. 그리고 HDA2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카메라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도 정도면 한 60, 70 정도는 가잖아요. 진행이 빨라서 한 90 정도다. 회생제동 맥스 키고 있다가 브레이크 띄면은 속도가 내려갑니다. 그 정도까지. 내비에서 보통 한 300m 전, 그러니까 400m 전에 알려주는데, 그때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이 회생제동만으로도 조금 천천히 갈 수 있어서, 그냥 일반 시내 주행에서도 완전 정차하기 전까지는 제가 브레이크를 웬만하면 안 밟아요. 이거는 뭐 제 뇌피셜인데, 그 아이오닉 5N이 서킷에서 다른 차들보다 브레이크가 빨리 안 죽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 회생제동을 굉장히 강하게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회생제동을 강하게 쓰는 게 여기에도 적용이 됐나 봐요. 발을 떼가지고 회생제동을 활성화시킨 이후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회생제동 게이지가 맥스로 차요. 그러니까 충전 게이지가 맥스로 차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차 직전에 한번 바뀝니다. 그래요? 그 아이오닉 5N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계속 막 유튜브를 보고 하는데, 뭐야 이것도 그 기술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더라고요. 기아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이제 약간 선구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이브리드에 적용시키는 이런 회생제동들도 세팅을 아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족을 하면서
타시는 것 같고, 이런 회생제동을 통해서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 것이 이 승차감을 저해시키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너무 편하고요. 저도 저희 흐름에 지금 그냥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족이 멀미 매니아가 있습니다. 차 타면 그냥 바로 자요. 근데 그분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근데 제가 제주도 한번 가서 EV6를 한번 빌렸습니다. 그 예전에 모델 3를 계약해놓고 차가 나올 직전이 돼서 전기차 한번 경험해 봅시다 이러고 제주도 가는 김에 EV6 했는데 뭐 회생제동 맥스로 해놓고 했는데 진짜. 아우, 그럼 너무 편하죠. 근데 그 기술이 녹릭어서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전 너무 신기하고, 초창기엔 많이 호둥됐어요. EV6 막 나와서 막 보일 때 그때쯤이어가지고, 꽤 됐죠. 꽤 오래됐어요. 그거. 그래갖고 그걸 걱정하던 시기에 그것 때문에 취소를 했는데, 지금 이 하이브리드를 타고 이게 뭐 제 뭐 뇌피셜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근데 사실 이렇게 바뀐 거 보면은 뭔가 계속 문제에 대한 보완이 나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걸 텐데, 그래서 조금 저는 현대기아를 사실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만족하고 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차주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VOC를 또 많이 반영을 하고 빨리빨리 수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완전히 플래그십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대중차들 안에서는 확실히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뭐 서스펜션도 그렇고 회생제동, 이 승차감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점수를 준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전 카니발을 생각한다면 전 무조건 10점이고요. 뭐 이전 카니발을 생각하지 않고, 왜냐면 뭐 그랜저가 현대차의 플래그십이잖아요. 그렇죠. 플래그십 세단인데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하는 걸 감안했을 때도 7.5, 8점은 무조건 갑니다. 아예 근데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지향하는 바가 다르죠. 안락함이 가장 중요한 차인 거고, 이거는 약간 공간과 이렇게 승차감에 많이 집중이 안 돼 있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거는 짐차라고 생각하거든요. 짐차와 다인원을 태울 수 있는 용도의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서스펜션이다? 더 이상 무엇을 바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니발끼리만 봐도 10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이렇게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정숙성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많이 정숙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한 달 동안 이제 3,000km 정도 타 보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많이 조용합니다. 정차 시에 엔진이 개입했다, 이건 아는데 운행할 때 크게 사실 들리진 않아요.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옆에 있는데 모르겠어요. 엔진이 켜졌는지 지금 뭐 EV로만 가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차를 받은 지 이틀 된 날, 약간 그때 하이브리드에서 엔진으로 변환되다가 사고 날 뻔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 직전차가 레이여가지고, 직전차는 그 언덕길에서 브레이크를 안 밟고 엑셀로 그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엔진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그 잠깐 바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덕길에서 뒤로 밀려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바로 밟긴 했는데, 제 운전 습관의 문제였다라고 보여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오토홀더와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그렇게 멈추고 있는데, 가끔, 아주 가끔 그렇게 느낄 때예요. 엔진과 그게 바뀌는 거. 그리고 뭐 정차돼 있을 때 사실 바뀌는 걸 모른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차했을 때 엔진이 훅 돌 때는 소리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아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웅 하고 소리가 날 뿐이지 막 이런 소리 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사실 소리에 예민한 편인데도 크게 그렇게 시끄럽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이렇게 순수 가솔린만 타시던 분들이 이제 이 1.6 터보 하이브리드 타면 RPM이 좀 높다, 너무 엔진이 좀 많이 도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하이브리드 엔진은 뭐 구동을 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발전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PM 조금 높게 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들리는 거지. 제가 지금 1.6 터보 하이브리드 들어간 차는 거의 다 타본 것 같은데 한 번도 시끄럽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 정도 엔진이 있으면 이 정도는 좀 도는 소리가 나야 되고 해야죠. 그리고 1.6입니다. 2천, 3천 아니에요. 1.6이에요. 터보가 적용된 1.6이기 때문에 시끄럽다라고 느끼지 못했고, 우리 차주님께서도 이렇게 시끄럽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알 것 같긴 했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주행에 바뀌는 거 느끼는 분들은 약간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에서 엔진으로 바뀔 때 RPM이 0에서 1800까지 웬만하면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붙었을 때 바꾸니까 2000 RPM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소리를 조금 이게
맞나? 라고 들리시는 것 같아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유튜브를 그 시승기를 진짜 다 봐가지고 아 이게 그거구나 정도였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호들갑이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건데 왜 이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해는 갔지만 사실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투머치로 이제 이렇게 하신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행 중에나 정차 중에나 엔진이 들어올 때 그런 정숙감 너무나 좋다. 그럼 이제 고속도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맞습니다. 고속도로 다니실 때 뭐 풍절음이라든지 혹은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건 좀 어떻게 느끼세요? 하나 아쉬운 점은 풍절음이 조금 크게 들립니다. 어느 쪽에서 좀 나는 편이에요? 앉아있는 기준으로 이게 썬루프 문제인 건지 모르겠는데 이 위쪽에서 들려요. 왼쪽 위쪽에서 좀 많이 들리고 사실 뭐 A필러에서 안 들릴 수는 없으니까 A필러 들리는데 제가 의외로 많이 났던 건 이 왼쪽 위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썬루프 쪽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썬루프 뒤에 이렇게 좀 와류 방지 위에서 좀 뭐가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예, 그것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그렇게 예민한 사람 아니면은 차가 달리면 나는 소리. 맞아요. 이게 바람이 들이치다 보니까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상 저도 한 2달 타봤을 때 그런 풍절음이라든지 노면 소음도 많이 좀 정제돼 있는 것 같아요. 노면 소음은 거의 못 듣습니다. 저는 주로 양양고속도로를 많이 달려가지고 거기는 좀 포장이 잘 돼 있는 편이라서 좀 아직까지는 그런 소리를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그냥 이렇게 일반 도로, 좋은 도로 아니거든요, 여기. 근데 이렇게 달려봤을 때 사실은 이건 노면 소음이라고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조금 그냥 조용한 면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너무나 조용하고 좋은 것 같아요. 민감하신 분들은 그 뭐 S나 7 시리즈 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롤스로이스 뭐 이런 거 진짜 그런 거 타셔야 돼. 그러니까요. 지금 타시는 차량도 그렇고 이전 차량 대비해도 확실히 좋아진 거 느끼실 거예요. 요새는 너무 민감하시니까 현대고 기아고 진짜 많이 해놓거든요, 방음 대책을. 그래서 이제 MVH 이런 것들은 정말 지금 점수 또 여쭤볼 건데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거예요? 저는 8.5 이상입니다. 그 1.5는 요거 때문에 이제 까이고 맞습니다. 근데 뭐 썬루프 없는 차들은 그 풍절음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1.5점의 여유를. 그거 제외하고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만족을 하신다라고 느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시트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지금 상당히 저도 등치가 있고 우리 차주님께서도 그 듬직한 등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트 포지션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움직이는 범위라든지 혹은 착자감이라든지 그리고 편의 장치 이런 건 좀 어떤가요? 사실 1열은 뭐 더할 나위 없죠. 메모리 시트, 그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안마가 되는 시트, 저는 하도 이거를 이 정도였으면 왜 넣어놓냐 뭐 이런 후기를 많이 들었는데 누차 말하지만 그런 분들 S나 70 그러니까 앉아서 내가 이 차에서 안마를 받으며 휴식을 취할 거야, 이거에는 사실 부합하다라고 보는데 운전석이잖아요. 잠을 깨야 하는 용도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왜냐면 허리, 골반, 등판 다 되니까. 저는 특히 그 무게가 있으니까 골반을 했을 때 밑에서 이렇게 볼록볼록 공기가 올라올 때가 제일 많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좀 고속도로에서도 좀 덜 졸려요. 아 맞아요. 예, 뻐근한 느낌이야 이러면 저는 타자마자 바로 키거든요. 뭐 안마 의자처럼 시원하진 않아 하지만 그걸로 편안함을 좀 느끼면서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나 시트 이제 운전 포지션 맞출 때 이런 움직이는 범위 같은 거는 좀 어때요? 시트는 너무 괜찮은데 핸들이 조금 더 많이 뽑히거나 조금 더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들이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운전을 되게 답답하게 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뭐 제가 뭐 배도 나왔고 하니까 등치도 크고 해서 그런데 핸들이 조금만 올라간다면 정말 안정적인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이 의자 등받이도 예전 카니발, 제가 자꾸 욕하는 건 아닌데 예전에 비해서 어깨까지 닿는 느낌이에요. 예전은 좀 이렇게 거북목이 당연히 있으니까 약간 더 떼져 있는 느낌인데 지금은 딱 이렇게 해서 핸들을 돌리는데 너무 무리가 없을 정도의 포지션이니까 사실 운전도 편해졌거든요, 시트 때문에. 근데 이전 시트가 또 옵션이 안 들어간 깡통 시트여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봐도 딱 여기가 다여져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지금 운전을 하시는 거. 이거 나파 가죽도 들어가 있거든요. 옵션을 다 넣으셔가지고 촉감도 너무 좋고 텐션도 좋고 크기야 뭐 더할 나위 없고. 통풍 시트 지금 저희 아까부터 3단으로 틀고 왔거든요. 좀 약간 너무 시원해요. 남자분들한테 또 중요하거든요. 지금.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편의 기능도 그렇고 2열에 부모님이 타시잖아요. 딱 타셨을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시트나 이런 거 딱 느끼실 때 엄청 편해하시고 햇빛 가리개와 그 통풍 시트의 콜라보레이션. 요즘 같이 더울 때 가끔 에어컨 끄세요. 꺼달라고 하세요.
그것만 해도 너무 괜찮다고 뒷자리 에어컨 좀 꺼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10점 만점에 몇 점? 저는 10점입니다. 아, 이거는 뭐 저도 10점이죠. 일단은 제 등치가 카바가 되는 그거 자체가, 그리고 카바가 되는 뿐만이 아니라 편안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편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만족하는 이유가 대안이 없어서 많이 사는 거라고 보입니다. 대체제가 없어요. 스타리아도 저희 아까 잠깐 말했지만 일단 4열 싱킹 시트가 안 돼요. 접어도 그건 그냥 올라와 있거든요. 카니발은 또 접으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6명 타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뒤에 짐을 좀 실을 때도, 그럴 때도 스타리아보다 훨씬 더 사용 측면에 있어서는 좋기 때문에 그런 구성들이 너무나 좋죠. 자, 그러면 이제 출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랑 엔진 합산해가지고 이제 245마력의 37.4kg 포스미터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속 혹은 중고속에서 각각 좀 느끼셨을 때 이 가속하는 감각은 좀 어떤가요? 저속에서는 크게 답답함은 느낄 수 없습니다. 아, 0에서 한 50 정도까지. 예. 근데 뭐 고속에서는 카메라가 있어서 한 80 정도 멈췄다가 다시 한 100 정도 올라간다. 조금 답답하긴 한데 이게 그때는 뭐 1.6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평소에 시내 주행할 때 저도 사실 좀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큰 차를 조그만 심장으로 하면 보통, 그래서 그 부정맥이나 이런 게 신체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심근경색 이런 거 나오는 건데, 이 차를 조그만 엔진으로, 조그만 심장으로 편하게 굴릴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크게 문제 정도라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분명 6명 타고 가면은 조금 그 답답함이 생기긴 하는데, 저는 뭐 보통 많이 타도 4명이라 그 4명을 태우고 상시에 운행하는 정도로서는 전 1.6 괜찮습니다. 1.6 하이브리드 너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완전 고속에서 잠깐 다운했다 다시 가속할 때만 조금 답답하지, 나머지의 구간에서는 전혀 이렇게 문제될 게 없다. 네.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더 뭔가 이렇게 속도가 잘 나면은. 연비가 떨어지겠죠. 그쵸. 그리고 또 뭐 부앙 소리도 날 거고. 그래서 저는 모든 게 딱딱딱딱 들어맞는 차인 것 같아요. 이번에 하이브리드 넘어오고서.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이런 가속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추월할 때 한 80에서 한 120, 30이면 보통 추월 끝나잖아요. 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럴 땐 좀 시원시원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그 길들이기라고 3,000km 정도를 그렇게 그러니까 RPM을 4를 넘기지 말아야.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4를 넘긴 적은 없습니다. 적당히 이제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죠, RPM을. 넘기려고 해도 그 이상을 사실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그런 상황이 많이 없잖아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막 엄청 밟아야겠다 뭐 이런 것만 아니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그러니까 한번 타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시승이라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6 터보, 그러니까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 다 1.6 터보잖아요. 뭐 아반떼나 이거 빼고. 근데 지금 200대 중반의 마력 이런 거 사실은 일반적으로 안 모자라요. 그리고 이전에 디젤 타셨기 때문에 디젤 또 초반 빠따가 좋잖아요. 아우, 토크 40이 넘죠. 그런 거에 비해서도 약간 수치적으로는 딸릴 수 있으나, 타셨던 차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전혀 답답함이 없다 저속에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6에 대한 걱정은 좀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자연흡기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조그만 차들에 1.6 들어가 있었으니까 뭐 프라이드 이런 거 들어가 있었으니까 좀 걱정하시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하이브리드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초반에 한 30까지는 그걸로만 가요. 과하게 밟지 않으면은 매번 이렇게 레이스를 하는, 그리고 그럴 차가 아닙니다. 그냥 가고 서고 잘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답답하지 않고 크고 사람들 태웠을 때 막 이렇게 막 어깨를 접고 타거나 이런 차가 아니고 용도에 딱 걸맞는 정도의. 그리고 그 현대자동차의 석박사 그쵸. 바보들 아닙니다. 머리 좋으신 분들이 내놓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물론 뭐 소비자 입장에서 모자라 보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라고 보이면 일단 저는 한번 타보시기나 하는 게. 어떤 분은 카니발을 신랄하게 까시는 분들도 있어요. 1시간 동안 계속 까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으면 사람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를 선택하는 기준,
있어서는 바보 아니면은 이만큼 팔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상 이 말씀해 주신 것만 들어봐도 만족해 주시는 분들은 밖에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들 특성상 귀찮아서 말 잘 안 그쵸, 합니다. 그쵸. 저야 직업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안 좋은 걸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죠. 또 자극적이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얼마나 머리 좋으신 분들이 머리 맞대고 해가면서 만든 차잖아요. 절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저도 가끔 시승기 찍다가 내가 뭐라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나. 그런 걸 느끼곤 하죠. 자, 그러면 카니발 가속 성능도 점수를 준다면 10점 만점에 전 이것도 7.5입니다. 2.5는 2.5는 이걸 타고 과격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2.5를 빼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리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니까.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도로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그냥 흐름에 맞춰서 갈 때는 저는 아마 더 높은 점수를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출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요거 혹시 브레이크 밀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혹시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어떤 환경이었어요? 6명 타고 다니면 밀립니다. 밀린다는 게 요 정도 밟으면 서야 되는데 계속 이게 차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급브레이크를 정말 싫어해요. 이 급하게 팍 서는 걸 정말 싫어해가지고 그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건 브레이크를 밟기 싫어서 첫 번째가 그건데, 회생제동을 하고도 꽉 밟아야 정상적으로 쓸 수 있어요. 6명이 탔을 시에는. 그러면 혼자 타셨을 때 한 요 정도 밟으면 섰다라고 느끼신다면 6명이 타셨을 때는 혼자 타셨을 때 대비 몇 프로 정도 더 밟아야 돼요? 50% 이상 밟아야 됩니다. 진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생각으로 밟아야 돼요. 사실 저는 혼자 타고 다닐 때 그 회생제동 때문에 정차 직전까지는 브레이크를 잘 안 밟아요. 근데 정차가 필요할 때, 글로스터로 보면 한 10km 정도 됐을 때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완전 정차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잘 안 밟는데 6명이 탄다,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다녀요. 회생제동으로는 이제 네. 감당이 안 되니까. 참고는 좀 해주세요. 6명 타시면 약간의 브레이크에 밀림이 있다. 이전 카니발도 그거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올려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이건 기아에서 이제 해줘야 네. 되는 거죠. 카니발로 6명을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 분명해요. 딱 분명한데 대부분이 아니라서 저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그 6명을 태우는 사람들을 위한 조금 그런 브레이크 옵션이 조금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너무 좋죠. 그거 아마 대부분 다 선택하실 거예요. 맞아요. 이걸 느껴보신 분들은 돈을 좀 더 지불을 하더라도 그걸 무조건 선택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후에 풀체인지 되면은 2.5 엔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보다 출력이 높아져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350인가 400마력 정도 되는 걸로 알고. 300이 약간 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거. 지금은 어쨌거나 고속에서는 먼저 조심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저속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속에서 갑자기 서야 할 수 있을 상황에 꽤나 빠르게 적응을 해야 하니까 그거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제동은 사실 저한테는 큰 점수가 없습니다. 회생제동 때문에 점수를 많이 줬다가 그 6명 태우고 나서 점수가 많이 빠지는, 그러면은 한 4명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4명 정도까지는 크게는 문제 없습니다. 이미 저는 혼자 다녀도 2명 무게로 다니는 거라 저 같은 사람 4명을 태우진 않으니까, 그렇게 4명 태웠을 때는 하던 대로 약간 조금만 더 기민하게 움직이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6명은 진짜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냥 운전하는 게 아니라 거리감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제동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운전을 하셔야죠. 점수를 여쭤보면 몇 점 정도 될까요? 그럼 10점 만점에 5.5입니다. 그 5도 회생제동 때문에 5입니다. 회생제동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하시기 때문에 5점을 주신 거고, 맞습니다. 회생제동 없었잖아요. 그거 없었으면 3도 안 되죠. 2.5죠, 2.5. 어쨌거나 쓰기는 쓰니까. 역할을 하기는 하되 잘 못하는 것 뿐이지 쓰긴 쓰니까 그렇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연비 궁금해 하실 텐데, 아까 전에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운행을 하면서 이제 14 정도 나왔는데, 보통 서울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네. 서울 시내 안에서는 연비 어느 정도 나와요? 시내 안에서 제가 정확히 재본 적은 없어요. 사실 대부분을 고속도로를 뛰었고 국도를 한번 달린 적이 있어요. 춘천을 가는 그 국도를 탔을 때 기름을 넣고 제가 출발했는데 20.9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야? 거의 전기로 운행했어요. 거의 전기로만 딱 이렇게 갈 때, 그럴 때는 거의 연비 깡패죠. 너무 놀라울 정도로 이 차이가 심하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가 많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14 정도면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차 크기, 이 정도 무게, 이 정도 사람이 타고 14가 나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축복입니다. 축복. 지금 말씀해주신 것만 봐도 10만 원 되면 거의 900km, 1000km 타신다는 거죠. 트립상은 998까지도 나왔어요. 주행 가는 거리가 네. 한 14 정도로 보면 될까요?
14.1에서 5 사이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차주님만의 노하우 뭐 혹시 있다면? 지하차도나 내려가는 길에서 브레이크 무조건 뗍니다. 저는 항상 회생제동을 맥스로 하고 다닙니다. 3단계로 해놓으셨네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사실 브레이크를 크게 밟지 않았어요. 저희 지금 내리막이거든요. 시내 지하차도 이렇게 깊게 내려갈 때 자연스럽게 감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떼고 충전하면서 감속을 하니까 이게 일석이조. 그리고 나중에 브레이크 패드도 좀 아낄 수 있고. 네, 제가 봤을 때 그게 그 효과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이거 하이브리드 사시고 안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너무 아쉬워요. 진짜 중요하고 정말 좋은 기능인데 연비를 진짜 많이 높일 수 있고 뭐 일석삼조까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기능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 차주님처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연비 더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연비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대했던 것만큼 잘 나오는 수준이에요? 저는 사실 기대 이상이긴 합니다. 여느 유튜버 채널을 보든 14 언저리거든요. 꼴레오스 그리고 펠리세이드 이런 차들이 14 정도 나오는데 그 차들보다 길고 무겁고 한데 그 차들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선방했다고 봅니다. 펠리세이드 2.5 터보 하이브리드 제가 이제 밤에 연비 테스트 하려고 80에서 110 왔다 갔다 해도 14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죽어도 안 나와요. 출력이 어느 정도 높아진 만큼 연비를 좀 희생했구나 이걸 많이 느꼈죠. 그래서 조금 말이 많다고.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오니까요. 하이브리드라고 했는데 또 웃긴 건 인증은 받았잖아요. 인증은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웃기더라고요. 연비 만족도도 한번 점수로. 저는 연비 만족도 9입니다. 9. 네. 1점은 왜 빠졌나요? 밟으시는 분들은 안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막 진짜 우리 뭐 속된 말로 막 진짜 뭐같이 밟아도 이렇게 높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차를 용도에 맞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1점이 안 빠지죠. 다음으로 이제 공간 활용성 또 9인승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기가 막히는 정도입니다. 주로 몇 분 정도 타시고 좌석 배치는 어떻게 또 이용을 하시나요? 저는 평소에 맥시멈 4인을 주로 많이 태워요. 근데 저는 평소에도 매일 그 업무용 차량이다 보니까 매일 짐을 실어가지고 3열을 2열 뒤에 바짝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고 4인 가족 여행에 저희는 또 다 이 뚱뚱이 가족이라서 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박 3일 가는데 캐리어 3개에 뭐 짜잘한 짐 이렇게 트렁크에 놨는데 트렁크를 위아래로 보면은 5분의 1 정도밖에 안 찼습니다. 캐리어 딱 그거밖에 안 찼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혹시나 내가 뭐 하려고 했는데 없으면 아쉽잖아. 근데 차가 공간이 남네? 그냥 다 집어넣어. 고민하지 마시고 다 집어넣으시라고. 일단 챙겨가자. 약간 이런 스타일. 4명의 짐을 많이 넣어도 위아래 공간이 남고 2열, 3열 복도가 남고 거기에 또 긴 거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3열 위에 시트 위에 공간이 남습니다. 그 3열 시트 위에 뭐 올려놓으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안 떨어져요. 그 손잡이 이렇게 팔걸이 내려놓으면은 어느 정도 고정이 돼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한되면은 안전벨트도 매놓으면 돼요.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짐차 타고 다니면 또 지인분이 가끔 이렇게 이사할 때 연락 주시거든요. 이사하거나 그 사무실 이전할 때 연락 주시는데 야, 한 번만 도와줘, 밥 사줄게 이러면 알았어 이러고 가가지고 의자 접어놓고 장도 실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화분을 5개를 옮겨야 되는데 그 뒷시트에다가 안전벨트 매서 옮기고 하나는 이 보조석 쭉 뒤로 하고 여 앞에 놓고 이렇게 움직인 적도 있는데 뭐 안 떨어집니다. 되게 공간 활용성이 좋네요 실제로. 맥시멈으로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이 크기와 이 기능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차가 좀만 더 넓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된 거죠. 공간 활용성은 이제 거의 10점 주시겠네요. 10점 만점입니다. 이거는 누가 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편의 기능 이제 여쭤볼 건데 아까 전에 저희 초반에 HDA2 가장 만족스럽다고 하셨고 지금 뭐 거의 풀옵션이기 때문에 HDA2 빼고 가장 만족스러운 기능 편의 기능 2가지만 뽑자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썬루프와 크렐입니다. 크렐 사운드. 크렐 안 넣고 싶었는데 막상 넣고 들으니까 좋습니다. 너무나 많이 체감을 하시기 때문에. 유료 구독이 또 있잖아요. 5년간 공짜로 해주는 커넥티드 제외하고 한 달에 7,700원짜리 그거 하면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멜론 스트리밍에서도 더 제가 알기로 AC 음질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자체 멜론만 들어봐도 소리가 블루투스로 해서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듣는데 블루투스로 해서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듣는 스트리밍 음원은 음악이 그냥 이렇게 하나가 돼서 나오는 느낌이에요. 가수의 목소리와 그 뭐 기타, 멜로디, 기타나 베이스. 멜로디 다
이게 하나가 돼서 나오는 건데 이 크렐은 의외로 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의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주변에 이걸 넣은 사람이 제가 처음이에요. 음이 세분하게 들립니다. 목소리 따로 들리고 베이스 따로 들리고 드럼 따로 들리고 기타 따로 들리고, 저는 이게 이래서 조금 놀랐어요. 멜론을 한번 스트리밍 해볼까 해서 이걸로 해서 틀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뭔가 딱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그렇게 세부적으로 딱 나오고 이게 어우러지면서 귀에 딱 들어왔을 때 그런 만족감. 사실 금액이 조금 안 아까울 정도입니다. 그 크렐 사운드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시는 옵션. 네,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차주님 말고 가족분들이 가장 만족하는 편익은 뭔가요? 통풍 시트입니다. 2열 통풍 시트. 그리고 선쉐이드. 예전에는 2열에 안 넣어줬거든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2열에 무슨 짓을 해도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요. 근데 요새는 또 편의 기능의 상향 평준화가 또 많이 돼서 또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국산차로 느낄 수 있는 큰 매력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후속에 통풍 시트 들어가는 게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시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위 옵션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국산차가 옵션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죠. 수입차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상위 옵션을 올라가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저희 차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단점을 한번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굳이 없다고 하셔도 되고. 일단 차 크기 아닐까요? 주차하기 조금 어려운 것. 연비도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계산해보고 나서 이게 단점이 아니었구나, 이게 좋은 거였구나라는, 오면서 계산해봤거든요. 단점이 아니었고, 연비도 차 크기 때문에 막연한 겁이 생기는 거, 그렇죠. 좀 부담스러운 게 생기는 거. 뭐 스포츠 주행 제외하면은 단점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게 맞죠. 너무나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차량의 전반적인 요런 이제 점수를 매겨보자. 요건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이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95점입니다. 5점 브레이크 때문에 빠졌죠? 맞습니다. 제발 옵션 좀 넣어주세요. 돈을 드릴 테니까. 맞아요. 진짜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옵션으로라도 좀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뭐 페이스리프트는 된 지 좀 꽤 됐으니까 풀체인지 될 때 그때라도 좀 마련을 해주면 많은 분들이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자, 마지막으로 이제 카니발 하이브리드 아직도 많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구매를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예비 오너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민할 차가 아닙니다. 빨리 누려보세요.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계약하는 게, 하루라도 빨리 좋은 차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부모들이 많이 고민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하시죠. 네. 뒷문이 옆으로 열리는 것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장점입니다. 진짜 좋아요. 주차 공간이 좁아도 애는 내릴 수 있어요. 주차 공간이 좁아도 물건을 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가 진짜 깡패라고 보여지거든요. 부모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슬라이딩 도어 와서 한번 열어보라고. 흔히 속된 말로 눈깔 돌아가거든요. 이게. 그냥 거기서 계약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바로 그 개차 연락해야 되는 거죠. 금융 바로 알아보고. 빨리 경험해봐라. 맞는 말이에요. 진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SUV 안에서 돌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 위에 하여튼 더 편하고 넓고 그런 차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빠르게 계약하세요. 대기가 밀려있을까 아직도.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저희 지금 뭐 촬영 편집본은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지만 1시간 이상 이렇게 쉴 틈 없이 차량에 대해서 실제 오너의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뭐 이미 타고 계신 분들 아니면 탈 예정이실 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이게 하이브리드는 제가 한 달 차지, 사실 카니발을 지금 탄 걸 치면은 4년 한 달째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말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게 아마도 카니발을 타시는 많은 분들의 높은 비율의 이런 평가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정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우리 차주님이 받으신 대로 견적서 조건 너무 좋게 드리기로 다 약속이 된 거니까 그렇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아닙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